자, 그럼 이제 앞에서 열심히 설명했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보면 지금 같은 형태들이 될 거예요. 지표면 유출, 지표면을 따라서 흐르고요. 수로상 강수 떨어지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직접 유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중간 유출, 인터플로우가 지표 하 유출하고 뭐 비슷한 용어로 쓰일 수도 있고 다르게 쓰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직접 유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하수 유출은 기저 유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유출은 지표 유출, 중간 유출, 기저 유출을 합친 그런 값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강우 시점으로부터 이제 이런 시간적인 한번 변화를 볼게요. 강우 시점으로부터의 시간 경과에 따른 유출 성분의 변화인데요. 초기에는 수로산 강수와 토양 수분, 지면저류 이런 것 차단 증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점점 감소를 하면서 이제 침투수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지표면 유출, 중간 유출, 지하수 유출 양이 늘어나게 되고요. 토양 수분과 지면저류 차단 증발은 줄어들게 되는 형태들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할 때 이제 수로산 강수, 지표면 유출, 중간 유출, 지하수 유출 합쳐서 총 유출, 하천 유량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토양 수분, 지면저류 차단 증발은 이제 증발 증산에 의해서 손실되는 그런 값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토양 수분, 지면저류 차단 증발이 많다가 점점 지표면 유출, 중간 유출, 지하수 유출이 늘어나서 이런 형태로 바뀐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유출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뭐가 있나 보면요. 강우 시점으로부터 시간 경과에 따른 이런 이제 변화인데요. 지형학적인 인자들이 있습니다. 유역 특성, 유역 크기 및 형태라든가 유역 경사, 수계 구성 양상, 저류지 존재 여부, 아까 와지 저류 같은 형태겠죠. 그 다음에 유역의 토지 이용 상태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도 특성에도 영향이 있죠. 하도의 단면의 모양이라든가 하도 경사, 조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콘크리트 수로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면 수평이라고 그러면 물이 잘 안 흐르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극경사의 콘크리트 수로다. 조도도 낮고요. 그죠? 경사는 급하고요. 하도 단면은 딱 그러니까 물 쫙 빠지는 이런 형태들이 되죠. 과거에 우리나라 하천들이 자연적이라고 그러면은 전에 아마 설명을 했죠. 직선 하천이 사행천으로 변했다가 다시 직선 하천이 됐다가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사유토지들의 보호라든가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하천을 전부 직강 하천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천 가장자리를 다 둑을 쌓고요. 그 다음에 직선으로 만들어서 물을 빨리 빼버려요. 왜? 처음에 유입되는 비가 왔을 때 일시에 유입되는 물들 때문에 홍수 범람이 발생하니까 이 물을 빼버리면 안전하겠지라 해서 직강 하천을 만들어 버리니까 하도 단면의 모양도 단순해지고요. 하도 경사도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낮아지니까 물이 빨리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지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고요.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없어서 가뭄이 계속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물을 지체를 시켜서 하류 지역에서의 유입량을 최소화시키는 기술들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자원도 확보를 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후학적인 인자도 있습니다. 강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죠. 강우 강도라든가 선행 강우 지수, 그러니까 앞에 비가 왔냐 안 왔냐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강수의 종류, 지속 시간, 강우의 이동 방향 등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손실량에 대한 것도 있죠. 차단, 증발, 증상 같은 경우도 있고요. 토양학적인 인자에 의한 영향도 있습니다. 지질 구조에 따른 투수는 토양 성분에 따라서도 다르죠. 모래 어때요? 물 빠짐이 굉장히 좋으니까 점토 물이 잘 안 빠지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도 이야기 잠깐 해보면 내륙 지방에서 임도는 표면을 따라서 흐르는 물들이 많아갖고요 침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옆에 그 노면의 경사, 횡단 경사를 한쪽으로 기울여서 측구라고 그러죠. 옆에 수로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물을 빨리 빼서 노면 침식을 막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제주도 가면 측구가 없습니다. 화산암 재질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 빠짐이 굉장히 좋아요. 비가 오면 그냥 쭉 흡수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측고를 만들지 않아도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강우 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죠. 강우 강도에 따라서 표면이 네, 뭐 침식들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긴 해요. 과거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구온난화, 기상이변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단시간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강우 강도가 높아지면서 네, 이제 강우의 에너지에 의해서 침식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유역 형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유역 형상이 이제 좌우로 펴진 경우하고요. 좌우로 좁은, 이렇게 세로로 긴 경우, 종장형, 횡장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A 형태, 초기에 집수가 빨리 됩니다. A는, 그죠? 피크가 빨리 와요. 왜? 물이 양쪽에서 이렇게 짧은 거리를 이동해서 오니까. 근데 B는 어때요? 세로로 길다 보니까 떨어진 물에 피크가 이루기가 지연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오래되는 형태들이 되죠. 두 가지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횡장형과 종장형의 차이가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강우 이동 방향하고도 관련이 있죠. 강우가 뒤에서 앞으로, 상류에서 하류 쪽으로 이동하냐, 아니면 하류에서 상류 쪽으로 이동하냐에 따라서도 피크가 다르게 변합니다. 그럼 이제 상류에서 하류 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비가 와서 쭉 해서 전체적으로 모이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A와 같은 형태, 뒤에 후반부에 피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만약 앞에서부터 온다? 그러면 전반부에 이미 피크를 이루고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형태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지형학적 인자와도 관계가 있죠. 유출하고. 유역 경사에 따라서도 경사가 급하면 피크가 빨리 발생하게 되고요. 완만하면 나중에 발생하는 이런 형태들이 될 겁니다. 유역의 조도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도가 낮다. 그러니까 즉 마찰이 적다. 그러면은 빨리 피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조도가 크다. 그러면 피크가 늦게 발생하는. 유역의 구성에서 저류지가 적으면 아까 차단 저류가 적어지니까 어때요? 와지 저류나 이런 저류가 적어지니까 네, 피크가 빨리 일어날 테고요. 저류지가 많다. 피크가 늦게 일어나는 형태들이 됩니다. 총 유량은 같아요. 토지 이용 상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조도가 낮아요. 그죠? 다 표면이 피복이 돼 있고요. 덮여 있죠.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덮여 있고요. 그러다 수로도 조도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출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요.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반대로 유출이 가장 늦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강우 강도하고 유출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단시간에 같은 시간 동안 비가 많이 오냐 적게 오냐의 차이겠죠. 그래서 솔직히 이쪽 A가 훨씬 더 강우 강도가 높은 거죠. 그 다음에 B는 강우 강도가 낮고요. 근데 시간은 같아요. 결국은 피크는 비슷하게 일어나는데 피크의 양, Q값이 달라지는 형태들이 발생하고요. 강우 지속시간과 유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시간이 길면 길수록 최대 피크가 오는 시간이 달라지긴 합니다. 짧으면 당연히 피크가 낮고 빨리 일어나겠죠. 자, 다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수위 계측했고요. 유량 계측했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숨은 곡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숨은 곡선을 정의를 해보면 좁은 의미입니다. 임의의 단면에서 유출에 의한 하천 유량의 시간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유량 숨은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광이 넓은 의미에서는 하천 유량, 수위 및 유속의 시간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으로 수위 숨은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광이 넓은 의미에서는 수위 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수위 숨은 곡선이 되는 거고요. 이 수위를 유량으로 환산해서 그리면 유량 숨은 곡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일반적으로 숨은 곡선은 우리가 유량 숨은 곡선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숨은 곡선은 단순 숨은 곡선과 복합 숨은 곡선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피크, 최대 피크가 하나냐 아니면 두 개 이상이냐에 따라서 단순이냐 복합이냐 만들어집니다. 그럼 단순 같은 경우 어떨까요? 단순 같은 경우 피크가 실제로 하나가 이렇게 앞에 그림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죠.
근데 이제 복합은 비가 오다 말다 뭐 연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피크가 만들어지다가 다시 높은 피크가 생겼다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형태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크가 여러 개가 되죠. 네,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복합. 이렇게 피크가 하나인 거를 단순 수문곡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수문곡선은 우리가 단기호우와 홍수 유출 간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설계한다든가 저수지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조사 연구, 흐름의 추적과 분석 같은 것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도달 시간이 있고 지체 시간이 있고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 뭐 평상 유출, 수문곡선 분리선, 임의선 나오는데 이거 이제 분리하는 법 이야기. 요 위쪽은 직접 유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저 유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비가 그친 다음부터라서 이제 하늘에서 여기 비가 딱 그치고서 피크가 만들어졌어요. 첨두점이 있고요. 첨두점 이후에 나오는 것들, 이제 직접 유량이 끝나고 나면 순수하게 기저 유출만 나오는 건 지하수에서 나오는 거죠. 지하수 감수 곡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른쪽 그림 보시면서 설명을 하면 됩니다. P, 첨두 유량입니다. 가장 피크에 있는 첨두 유량이 될 거예요. 자, 유량이 최대인 지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TP, 요 최대일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TP. 첨두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첨두 유량이 만들어지는 데까지의 시간. 요거를 첨두 시간. 피크 타임이라고 그래요. 수문곡선의 상승 시점에서 첨두 시간까지의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체 시간이 있습니다. TL인데요. 요거는 유효 우량의 중심에서 첨두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효 우량,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내린 비에서 중간값이에요. 중심에서 첨두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정상적인 상태라고 그러면, 강우의 이제 정상적인 상태라고 그러면은 비가 오기 시작해서 피크를 이뤘다가 다시 이렇게 그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중간값이니까 여기 가장 최고점을 잡아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지체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도달 시간이 있습니다. TC. 우리 이제 도달 시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문곡선에서 유효 우량이 끝나는 시점에서 변곡점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효 우량이 끝나는 요 시점에서부터의 변곡점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역에서 가장 먼 지점에서부터 유역 출구까지의 유출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이거 복잡하게 계산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저 시간입니다. 직접 유출이 시작되는 시간에서 끝나는 시간까지의 시간폭을 우리가, 자, 그러니까 여기는 지하수 유출이 있던 데인데 이제 뉴 워터가 나오기 시작했다가 다시 올드 워터만 나오는 시간, 요까지 뉴 워터가 그러니까 쭉 흘러나온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변곡점이 있는데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변곡점, 지표면 유출이 끝나는 시간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수곡선의 변곡점이 있어요. 직접 유출이 끝나는 시간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직접 유출이 끝나는 시간이죠. 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이제 만들어내서 일반적으로 이제 강우하고 유출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형태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문곡선을 분리하는 방법인데요. 수문곡선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직접 유출분과 기저 유출분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단순 수문곡선의 분리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럼 이제 지하수 감수곡선법이 있는데요. 과거의 수문 자료로부터 지하수 감수곡선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지하수 감수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피크에서부터 이렇게 다시 강우가 시작되는 지점, 그 다음에 피크에서 C에서부터 또 끝나는 지점, 그 다음에 피크에서 이렇게 다음 피크에서 다음 피크에서 다음 피크. 여기 F는 빠졌네요. 여기도 까만색 점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려볼까요? 자, 제가 여기는 그리다가 빼먹었어요. 여기도 점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기 참 힘드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요 부분들입니다. 검은색으로 제가 빗금을 그릴게요. 요 부분에 대한 라인들을 다 뜯어내는 거예요. 주황색 라인들을. 여기 이제 감소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얘를 이제 Y축을 로그 Q로 바꾸고요. 로그 Q로 바꿔서 이제 분포를 시킨 다음에 그럼 A, B, C, D, E, F, G, H, I, J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거의 끝점과 만나는 접선들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주, 지하수, 감수 곡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지하수, 감수 곡선을 만들어서 갖다 붙이면 되죠. 여기에다 주, 지하수, 감수 곡선에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수, 감수 곡선법입니다. 과거 아까 얘기했죠. 주, 지하수, 감수 곡선과 수문 곡선을 겹쳐서 수문 곡선이 분리되는 점 B1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여기 B1. 지하수, 감수 곡선과 수문 곡선이 만나게 되는 점, 이 부분을 우리가 결정하게 되고요. 상승기점 A와 B1을 직선으로 그냥 연결을 합니다. 그럼 요 선이 될 거예요.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요 위는 직접, 아래는 기저.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지하수 감수 곡선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평직선 분리법입니다. 이거는 뭐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상승기점하고요. 이 상승기점에서 수평선을 그냥 그려요. 쭉 수평선을 그려서 만나는 이 유출선과 만나는 점 B2. 여기까지 결정을 해서 그냥 직선 AB2를 직접 유출과 기저 유출의 분리선으로 씁니다. 그래서 요 라인 위쪽은 직접, 아래는 기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수평직선 분리법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엔데이법입니다.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맨 앞에 지하수 감수 곡선법하고요. 엔데이법 많이 쓰는데요. n데이에 대한 이제 공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n데이가 되는 지점, 첨두 유량이 발생하는 시간으로부터 n일 후의 유량을 표시하는 점 B3를 확보하기 위한 이제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유형 면적이 마일이냐 아니면 제곱킬로미터냐에 따라서 식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유형 면적이 마일일 때는 A1에 0.2승을 하고요. 유형 면적을 제곱킬로미터로 쓸 때는 이제 환산한 거, 환산계수 들어간 거예요. 0.827 곱하기 A에 0.2승 해서 N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N데이를 계산을 하면 요 시간을, 요걸 계산을 하면 이제 피크에서부터의 교점을 찾아낼 수가 있죠. B3점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A에서부터 상승되는 A에서부터 B3까지를 계산을 해서 직접 유출과 기저 유출로 구분하는 게 엔데이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엔데이법은 하나 더 있어요. 수정 엔데이법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독특한 방법을 씁니다. 다음에 수문곡선의 복합 수문곡선의 분리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건 단순 수문곡선이었고요. 이번에는 첫 번째 수문곡선 S1의 감수곡선부를 선 EC와 같이 이렇게 연장을 해 놓습니다. 수정 엔데이법에 의해서 선 GA를 점 B, 이제 첫 번째 피크가 발생하는 점까지 늘려놓죠. 연장을 해요. 그 다음에 N 값을 계산해서 C점을 확보를 합니다. 그죠? 엔데이법에 의해서 요 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C점을 구한 뒤에 점 B와 BC를 연결을 하면 이제 이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 AB와 선 BC에 의해 S1을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S1 첫 번째 피크를 분리를 하는, 이제 직접 유출을 분리를 했죠. 두 번째 수문곡선의 천두 유량 시점 D점을 결정을 하는데요. 또 이거는 이제 E하고 C 연장선에 맞추면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선 DF에 의해 두 번째 수문곡선을 F까지 쭉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직접 유출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쪽 나머지는 기저 유출로 분리되는 형태들이 복합 수문곡선 분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일일이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종이에다 그려가면서 계산하면서 했는데 요즘 이제 컴퓨터가 다 만들어주죠.
큰 고민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이론은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구나를 설명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어떤 것들이 어떤 곳에 쓰이는지 잘 맞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전반적인 수분곡선 분리, 그 다음에 이 뒤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학기 동안 산림 수문학에 대한 내용들을 대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뒷부분 내용들도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제 유튜브 산림공학 이야기인가요? 네, 그쪽에 오시면 뒷부분 내용들이 올라온 날이 있을 겁니다. 네, 그때 한번 나머지들을 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의 이제 뒷 챕터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장에서 우리 학기 초에 미리 이렇게 포함시켜서 설명을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큰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또 재해하고 관련된 부분은 기상재해 이야기할 때도 연관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또 사방공학을 수강하실 때 아마 산림토목학이나 사방공학에서도 또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게 돼서 공부하는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한글 제가 이제 나눠줬던 그 한글 PDF 파일보다는 산림과물보다는 이 책도 재밌어요. 마크 드 빌리어스 박희경 최동진 님께서 이제 번역하신 물의 위기라는 책도 재밌게 한번 읽어보실 수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저기가 Principles of Forest Hydrology죠. 이 책이 인터넷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이제 내용들을 찾아보시면 Forest Hydrology라고 아시아권에서 만들어진 교재가 한 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논문하고 내용들이 이렇게 쭉 섞여서 나오는 것들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도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면서 자,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는 우리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시고요.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